눈앞에 보이는 사법적 판단은 쉽게 피해갔지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 같은 역사가의 펜대는 남아있다. 역사의 심판, 내가 알다. 약간 그런 거 있죠. 같은 시기에 봤어요. 그렇죠? 한 시대가 이제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 같아요. 한때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애증의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라면 이제 그렇게 세상을 우그러뜨렸던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을 모르면서 큰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 사람이 이제 장례식장도 그때 인상적이었고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도 SNS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국가장 치른 것 자체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란 관점을 봤었을 때 옳으냐 그르냐로 따졌었을 때는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는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장이나 가족장 혹은 이제 국립묘지 안장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실정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박정희 시대는 사법적 단죄가 존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12.12 군사 반란부터 5.18 광주 민주항쟁 진압까지의 전 과정을 김영삼 정권기 때 다 무려 분쇄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했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로 판결을 냈잖아요. 정상적인 국가 안에서 3심을 통해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을 모두 잊어먹고 언론사가 누구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누구는 국가장을 해주고 누구는 국립묘지를 안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과거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런 논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72년 유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의 완벽한 1인 치세였었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덩어리에 우두머리가 싹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장이 사라졌으니까 자기들 간의 파워 게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2의 권력자로 등장하는 건 사실 수순이었던 거죠. 크게 극점이 3개가 딱 되는 건데 일단 중앙정보부는 빼야 돼요. 왜냐면 김재규가 그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몰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 비상 상황 속에서 계엄사령관이었었던 정승화가 있고 그 다음 뒤를 이었었던 대통령이었었던 최규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보안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이라는 존재가 합동수사본부를 조직하면서 2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12 군사 반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신군부 라인이 군대를 동원했고 그렇게 동원한 군대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무력적 저항이 있었다. 예전에 이제 제5공화국 그래서 막 이덕화 씨가 막 열연을 막 하면서 장태환 장군, 옥장군 용납할 수 없어 막 이러지만 중요한 건 그날의 군사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진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듯이 무슨 예를 들면 피노체트가 아엔데를 무너뜨릴 때 보면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그 대통령 궁에다가 폭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내전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되게 작게 진행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핵심은 뭐냐면 전두환과 신군부가 상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가서 압박을 할 때 빨리 무너졌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 6시간 오래 버틴 것처럼 얘기하지만 6시간만 해준 거잖아요. 정말 계속 놓치고 있는 사람인데 최규하라는 존재가 결국은 그것이 야합을 한 거든 붙어먹으려다 쫓겨난 거든 뭔진 모르지만 최규하가 결정적인 모든 순간에 전두환의 길을 사실 다 열어준 거거든요. 국무총리였었던 신현화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회고록을 남겼는데 자기가 보기에 대통령 최규하는 이미 신군부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승화 체포도 인정해줬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류직도 허락해줬죠. 마지막 5.18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났죠. 그러고 나서 국보위 만들어주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어져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다시 또 이제 5공화국 들어서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느냐 부분에서 그동안 피해자로 이렇게 살짝 포장된 최규하라는 존재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쿠데타는 잘못했지만 경제는 잘하지 않았어? 좀 이 얘기를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들, 특히 우리나라 군부 출신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업적을 내서 본인의 불법적인 권력 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광적인 노력을 하는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봐봐요. 라틴 아메리카의 그 많은 군사 독재 국가들, 거기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경제 발전해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경제 성장하는 걸 끊어버리거나, 미얀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독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4.19 혁명이 먼저 있어서 그래요. 이승만 13년 집권을 했다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4.19 혁명을 일어나서 기존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각종 사회적 개혁 요구를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 세력 입장에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뭐예요? 국민적 요구, 시민혁명적 요구를 우리 엘리트 군인들이 이루어주겠다. 소위 말하는 혁명적 열기에 대한 답변인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전두환 때 되면 전두환은 어떻게 명분을 삼은 줄 알아요? 유신 같은 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장기 집권 염증 난다. 난 딱 한 번만 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집권 또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컸던 문제가 뭐냐? 김지익 씨가 들어와서 새로운 경제사단이 박정희 시대 때 시스템을 많이 극복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쳤었던 경제집단의 핵심 주장이 뭐냐? 금융실명제 하자였어요. 근데 금융실명제를 했냐고요? 못했죠. 왜? 금융실명제를 하면 내가 걸리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89년인가 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게 노태우 때예요. 그때도 하자고 그랬어요. 못했죠. 왜? 하면 본인 비자금이 또 걸려요. 못한 얘기를 하면 이것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면 장영자 사기 사건 같은 것들, 단지 전두환의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그룹 해체 사건, 재계 7위의 기업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에 해체시켜버렸죠. 그리고 50 청문회 때 보고서 보게 되면 자기 동생 전경환이 해먹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이건 잘했는데 이거는 못했어. 이 등식 자체도 틀린 거고, 두 번째는 이걸 잘했다고 한번 까볼까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가 통치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혹은 그 시대의 흐름상 잘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바로 그러한 불법성과 기만성으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들. 제발 이건 우리가 조금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의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형식 판단 우선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완전한 민주화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영화 1987 보면 막 싸우는 얘기 나오는데 마지막에 막 끝나잖아요. 근데 정확한 스토리 뭐냐? 엄청난 6월 민주항쟁 가운데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6.29 선언을 건의해요. 민주화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전두환 각하께서 숙고 끝에 하게! 라고 하면서 민주화 조치를 내려줘요. 소위 말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동거를 하게 된 현상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의 아니게도 야권이 분열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이제 따로 대통령 후보에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민주선거인데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은 이행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적인 처벌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광주청문회를 여니까 진상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걸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때도 정확하게 보면 백담사로 도망가고 바로 그 다음날 노태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없다. 그리고 이 5.18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끝내자 선언을 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국회에 와서 막 자기 억울하다고 막, 그날도 사실은 이미 합의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내자 라고 해서 그냥 끝내는 시기 되면서 사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오면서 계속 미봉책을 막아뒀던 거죠. 제5공국의 문제는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이미 심판을 내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떠맡고 누가 뭘 해도 지난 시대의 시비는 여기서 분명히 종결 지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김영삼 정권 때 들어와서 이제 처벌의 과정으로 갔는데,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결국은 3당 합당을 통해서 즉 과거 세력과의 동거를 통해서 정권을 운영했기 때문에 처벌의 한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아들 김현철 부정비리 문제 그리고 한보 사태 이런 것들이 막 있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을 잡아둘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나쁜 미덕인데 나쁜 일은 자기들이 끝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임기 중에 그냥 잡아놨다 풀르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몹쓸 유교 문화 같은 영향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우리가 되게 아쉬운 거긴 하죠. 속상한 거긴 하고. 사람들이 많이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고 전 사과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사과하지 않을 줄 알았냐면 5.17 비상계엄 확대, 말 그대로 신군부가 전체 국민들을 통제하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5월 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는 그 수단으로 치밀한 준비 끝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결정합니다. 물론 그 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이때 비상계엄 확대 전날 자기들끼리 모여요. 근데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거 큰일 났다. 북의 남침 위험이 우려된다. 남침 위험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학생들의 시위가 도를 넘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가 펌핑을 해요. 그리고 나서 5.18 광주 민주항쟁을 진압한 다음에 나중에 88년에 공개가 되긴 하지만 작전일지를 쭉 보고서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폭도, 불량배, 그리고 학살, 심지어 무슨 기록까지 나오냐면 광주 폭도 한 명이 광주 시내에 있는 어떤 일가족 집에 들어가서 3명을 낫으로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군인들은 가서 광주 시민을 보호해라.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교도소를, 광주에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를 6차례 습격했다. 이 교도소 습격 사건은 이것이 유언비어라는 게 현재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쪽에서 하도 군대랑 경찰이 진압을 하니까 시민들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교도소 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교도소 쪽에서는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오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80년 당해에 5.18 끝나고 나서 그 육군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요. 85년도에 5년 지나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야당이 들어가서 야당에서 광주 진상규명하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때 또 안기부가 광주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광주 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작전일지랑 똑같아요. 그러다 그게 다시 또 광주 청문회 때가 되면 5.11 위원회라고 그래서 노태우 정권의 지시로 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모든 행정기관이 뭉쳐서 또 불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보면 문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여기서 만든 걸 여기서 복제하고 여기서 만든 걸 여기서 복제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거짓말을 10년을 한 거예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때 김재규랑 정승환 때문에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너무나 광주 시민들이 거칠었어요. 그때 양시론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군도 잘못이 있지만 광주 시민들도 잘못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게 역사가 인과관계잖아요. 이 맥락 속에서 5.18이 있었던 건데 맥락과 논리를 부셔버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 건덕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강변하는 형태. 이게 사실은 광주 청문회 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과정이에요. 이게 집단의 문제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의 편에서도 막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명분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면 소위 말하는 우리 유화정책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관리할 때도 본인이 뜯어낸 다음에 다 분산을 시켜주죠. 자기의 기득권을.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갑자기 어느 특정 언론사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권력의 자리를 타 올라간다든지 하면서 전두환에게 성을 입은 수많은 기득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당시 서울 옥션 같은 데 가봤지만 전두환 집에서 비싼 물품을 갖고 와서 경매를 시키면 바로바로 팔려요.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그럼 어디 간지 아세요? 그 다음날 다시 전두환 대통령 집에 가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두환이라는 한 개인의 불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이라는 캐릭터라는 역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내게 힘과 기회가 있으면 도덕이고 정이고 이 땅의 공식적 원리를 다 무시하고 뭔가를 쟁취할 수 있고 쟁취한 다음에 본인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뚝뚝뚝뚝 나눠주면 그런 거 얻어먹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시키는 의리가 국가의 공적 질서보다 중요하고 아니 내가 기회 있으면 밀고 들어가서 한번 해 먹어야지. 내 능력 있으면 제끼고 빼 먹어야지. 내 능력 있을 때 한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실권에서 물러나더라도 누려야지.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는 보다 더 넓은 연구와 보다 더 넓은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전두환 일당이 얼마나 해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 질서가 만들어졌느냐.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기득권, 그 문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 오염된 정신이 무분별하게 후배 세대들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와는 맞서 싸워야 되겠죠. 사회 정의는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갖고 싸워야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자 영역에서 이 사회에 대한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